살려주세요. 누구 없나요? 파도 소리가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동해안 작은 어촌 마을, 12월의 바다는 평소보다 3배는 거칠었고 방파제를 넘는 파도는 마치 누군가의 절규처럼 들렸습니다. 패등대 아래 작은 오두막에서 라면을 끓이던 강민우는 그 소리를 처음엔 바람소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비명은 달랐고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으며 바다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어디서 듣고 계신지 소중한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민우는 두꺼운 파카를 걸치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방파제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파도 사이로 무언가가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번개가 치면서 그것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사람이었고 여자였으며 흰색 코트를 입은 여자가 파도에 휩쓸려 부서진 어선 잔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민우의 머릿속에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구하지 못했던 사람들, 명령과 생명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 후로 자신에게 다짐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다시는 바다에 나가지 않겠다고, 이 마을에서 조용히 살겠다고 맹세했던 그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손전등을 방파제에 내려놓고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12월 동해의 수온은 5도, 온몸을 얼어붙게 만드는 차가움이었고 파도는 생각보다 훨씬 거셌으며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고 시야는 파도와 빗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여자가 큰 파도를 향해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부딪히면 의식을 잃거나 더 심한 부상을 입을 게 분명했습니다. 민우는 파도를 가르며 헤엄쳐 여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순간 여자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졌고 둘 다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발버둥을 치며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자는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우는 한 팔로 여자를 끌어안고 다른 팔로 물을 저으며 방파제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해양경찰 시절 수없이 연습했던 구조법이었지만 실전은 훈련보다 몇 배는 힘들었습니다. 가까스로 계단 위로 올라섰고 여자를 눕히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약하지만 뛰고 있었고 숨도 겨우 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여자를 업고 등대 아래 오두막으로 돌아갔습니다. 빗속을 뚫고 가는 동안 여자의 몸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체온증이 올 수 있었습니다. 오두막 안으로 들어와 여자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젖은 옷은 저체온증을 악화시킬 수 있었고 민우는 담요를 꺼내 여자를 감싸고 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비상키트에서 응급처치 도구들을 꺼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화면을 2번 터치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곳곳에 멍과 긁힌 상처가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밧줄에 묶였던 듯한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바다 사고가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도망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민우는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해양경찰 특수구조대 시절 배웠던 응급처치 기술이 자연스럽게 손에서 나왔습니다. 체온을 올리기 위해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여자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눈꺼풀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고 흐릿한 시선이 천장을 향했다가 민우를 향했습니다. 공포와 경계심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민우는 한 발짝 물러섰고 여자가 놀라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는 안전합니다. 바다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여자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낯선 오두막, 낯선 남자 하지만 적대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난로의 따뜻한 불빛과 정돈된 신뢰가 오히려 안심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목소리가 잠겨 있었고 민우는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그냥 이 마을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자는 물을 조금씩 마시며 민우를 관찰했습니다. 군인 특유의 자세, 절제된 움직임, 그리고 침착한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는 평범한 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는 왜 폭풍이 몰아치는 밤에 바다에 있었을까? 누가 쫓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찾고 있을까?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휘말리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과거에 자신처럼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자도 말하지 않았고 그저 담요를 더 끌어안으며 난로의 불빛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는 거리 같았습니다. 새벽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바다는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민우는 간단한 죽을 끓여 여자에게 건넸고 여자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조용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첫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강민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를 건져 올린 순간 자신의 평온한 삶도 함께 떠내려갔다는 것을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구하지 못했던 과거의 사람들 대신 이번엔 손을 뻗었으니까요. 사흘이 지났고 여자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민우도 묻지 않았고 오두막 안에는 기묘한 균형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관계였습니다. 아침마다 민우는 마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흔적을 확인하고 낯선 기척이 없는지 살피는 습관이었습니다. 해양경찰 특수구조대 시절부터 몸에 밴 경계 태세였고 여자가 온 후로는 더욱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여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한지우입니다. 이름이었고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우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형편은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바다에 있었는지, 누가 쫓고 있는지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지우도 말하지 않았고 다만 이름만 교환한 채 다시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우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눈빛에는 두려움과 경계심이 여전했지만 점점 다른 감정도 섞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강요하지 않았으며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한 것들만 조용히 챙겨줄 뿐이었습니다. 민우는 지우를 관찰했습니다. 해양경찰로서의 관찰이 아니라 생존자로서의 관찰이었습니다. 손목의 자국은 아물고 있었지만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잠을 잘 때면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 바다에 빠지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엿새째 되는 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민우는 잠에서 깼고 특별한 소리가 들린 건 아니었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해양경찰 시절 훈련받은 본능이 위험을 감지한 것입니다. 창문 너머로 마을 입구 도로가 보였습니다. 평소엔 차 한 대 지나가지 않는 외진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은색 SUV 세 대가 멈춰서 있었고 한밤중에 아무 이유 없이 그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었고 일반적인 드라이브나 여행객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찾고 있었고, 아니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즉시 불을 껐습니다. 오두막의 모든 불빛을 차단하고 지우를 깨웠습니다. 지우는 놀란 눈으로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소리도 내지 마세요. 민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느꼈고 위험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차량은 새벽까지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해안 주변을 수색하는 것 같았지만 등대까지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폭풍으로 흔적이 모두 씻겨 내려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동이 트자 차량들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저들은 지우를 찾고 있었고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침이 되자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떠나야 할 것 같아요.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디로 가실 겁니까? 저들은 아직 근처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있으면 당신까지 위험해져요. 이미 위험합니다. 당신을 구한 순간부터요. 민우의 말에는 비난이 없었고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고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왜 저를 도우시는 거예요? 저를 모르시잖아요. 민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과거가 떠올랐고 구하지 못했던 사람들, 선택하지 못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엔 손을 놓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에 지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의 사정도 모르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을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 민우는 마을을 정찰했습니다. 해안 주변 곳곳에 발자국이 있었고 수색 흔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구조대의 동선이 아니었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색이었습니다. 누군가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지우를 찾고 있었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민우는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바다에 오셨습니까? 지우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움직이는 배에서요. 왜요? 그대로 가면 죽을 것 같았으니까요. 민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충분했고 지우는 납치되었거나 감금되어 있었고 목숨을 걸고 탈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쫓는 사람들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제 이름을 검색하지 마세요. 알게 되면 당신도 위험해집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고 알면 판단이 흐려질 것 같았으며 지금은 그저 눈앞의 사람을 지키는 것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창밖을 주시하고 있었고 지우는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한 이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우가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제가 판단할 일입니다. 민우의 대답이었고 짧지만 확고했습니다. 지우는 처음으로 이 오두막에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도망치고 숨고 두려워하던 나날들 속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편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지우를 찾고 있었고 언젠가는 이곳까지 올라올 것입니다. 민우는 결심했고 묻지도 개입하지도 않겠다던 다짐을 깨기로 했으며 이 여자는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4시 민우는 눈을 떴습니다. 아직 어둠이 짙었지만 바다새들이 울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이유가 있었고 오늘은 해안 주변을 철저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지우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으로 자고 있었고 민우는 소리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배낭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고 쌍안경, 나침반, 그리고 오래전 해양경찰에서 쓰던 야전 수첩까지였습니다. 해안길을 따라 내려가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제와 다른 점이 있는지 새로운 흔적이 생겼는지 확인했습니다. 방파제 입구쯤에서 발견했고 새로운 발자국들이었습니다. 신발 자국의 패턴을 보니 최소 5명이었습니다. 등산화가 아니라 구두, 작업화 같았고 일반 여행객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발자국의 간격과 깊이였고 훈련받은 사람들의 걸음걸이였습니다. 민우는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는 동선이었고 지우가 떠내려온 방향이었습니다. 저들은 역추적하고 있었고 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며 지우가 어디서 물에 빠졌는지 찾고 있었습니다. 더 위험한 건 발자국이 갈라지는 지점이었습니다. 한 무리는 해안을 따라 올라갔고 다른 무리는 등대로 올라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체계적인 수색이었고 시간이 지나면 오두막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우는 즉시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우는 깨어 있었고 민우의 표정을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찾아왔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 문제입니다. 민우는 방 한쪽 구석으로 가서 낡은 군용 배낭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배낭이었고 5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배낭을 열자 과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술 장비들, 응급 키트, 야전 식량, 그리고 지도들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고 이 남자가 단순한 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해양경찰이셨죠? 지우의 말에 민우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과거에요. 어떤 부대였어요? 특수구조대였습니다. 지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특수구조대, 그것도 말할 수 없는 작전들을 수행했을 그런 곳 출신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민우는 배낭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 남을지 떠날지요. 여기 남으면 어떻게 되나요? 저들과 맞서야 합니다. 숨을 곳이 없으니까요. 떠나면요?
태백산맥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최소 일주일은 걸릴 겁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운 바다였고, 하지만 이제는 위험한 곳이 될 것이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 평화로운 곳이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내려가면? 그럼 죽습니다. 민우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저들은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쫓지 않습니다. 지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민우의 말이 맞았고 자신을 쫓는 사람들은 살려둘 생각이 없었으며 증거를 없애려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요. 민우는 배낭을 매며 대답했습니다. 과거에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엔 다를 겁니다. 그 말에 담긴 무게를 지우는 느꼈습니다. 이 남자에게도 지우지 못한 과거가 있었고 그 과거가 지금 자신을 지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산으로 가겠습니다. 지우의 결정이었고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 안에 출발합니다. 필요한 것만 챙기세요. 두 사람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민우는 식량과 물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장비들을 챙겼습니다. 지우는 가진 게 별로 없었고 민우가 빌려준 옷과 신발이 전부였습니다. 출발하기 전 민우는 오두막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5년을 살았던 곳이었고 세상과 단절하고 과거를 묻고 조용히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야 했고, 아니 어쩌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후회하세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민우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갑니다. 그 말에는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처럼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이번엔 자신의 선택을 믿을 것이라는 각오였습니다. 해가 뜨기 전 두 사람은 오두막을 떠났습니다. 민우가 앞장서고 지우가 뒤를 따랐습니다. 등산로를 피해 짐승들만 다니는 길로 들어갔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바위 위로만 걸었고 나뭇가지는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산은 깊었고 길은 험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주저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길을 오직 본능과 경험으로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오쯤 민우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등대가 있던 방향이었고 저 아래 어딘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도 봤습니다. 불이 났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적자들이 오두막을 발견했고 흔적을 없애기 위해 불을 질렀을 것입니다. 5년의 삶이 연기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민우는 지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집은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걸었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였고 지금은 앞만 보고 가야 했습니다. 산 깊숙이 들어갈수록 추적자들의 기척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안심하지 않았고 저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적이고 집요하고 목적이 확실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해질 무렵 민우는 작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기로 했고 동굴 입구를 나뭇가지로 가리고 안쪽에 자리를 폈습니다. 불은 피우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위치를 알릴 수 있었고 대신 비상식량을 나눠 먹었습니다. 차가운 음식이었지만 배를 채우기엔 충분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우가 물었습니다.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민우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임무와 사람 사이에서 임무를 택했던 사람입니다. 후회하세요? 매일 합니다. 그 고백에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남자는 과거의 후회를 짊어진 채 바닷가에 숨어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하면서 다시 그 무게와 마주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두 사람은 산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능선을 오르는 길은 가팔랐습니다. 지우는 여러 번 미끄러졌고 그때마다 민우가 붙잡아줬습니다. 2시간을 오르자 능선 정상이 보였습니다. 저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넘어가면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민우의 말에 지우는 힘을 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안전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능선 중턱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 밟는 소리였고 사람이 밟아서 생긴 소리였습니다. 민우는 즉시 지우를 바위 뒤로 밀어 넣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박했고 민우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안개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고 한 명이 아니었으며 최소 3명이었습니다. 추적자들이 능선을 먼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예상 동선에 미리 배치된 것 같았고 조직적이고 치밀했습니다. 민우는 다른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고 안개 사이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긴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거기서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으며 민우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우를 자신의 몸 뒤로 완전히 가렸습니다. 혼자입니까? 민우가 물었습니다. 그게 중요해? 넌 이미 끝이야. 남자가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민우를 향한 게 아니었고 지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켜. 저 여자만 데려가면 돼. 민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죽고 싶어? 이미 죽을 각오는 했습니다.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영웅 놀이하려고? 쓸데없는 짓이야. 그 순간 다른 2명이 양쪽에서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포위당한 상황이었고 민우는 배낭을 내려놓으며 계산했습니다. 셋을 상대하기엔 불리했고 게다가 지우를 지켜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비킬 겁니까? 앞에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요. 민우의 대답에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남자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민우가 아니라 그 뒤에 지우였습니다. 빠른 움직임이었고 훈련받은 사람의 공격이었습니다. 민우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지우 앞으로 뛰어들어 자신의 몸으로 막았습니다. 칼날이 어깨를 파고들었고 깊었으며 뼈까지 닿는 느낌이었습니다. 으윽!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민우는 버텼습니다. 칼을 뽑으려는 남자의 손목을 붙잡고 비틀었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놓쳤습니다. 민우는 그 칼을 집어들고 옆에 남자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정확한 동작이었고 해양경찰 시절 익힌 근접 전투 기술이 몸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남자가 쓰러졌고 다른 한 명이 덤벼들었지만 민우는 칼자루로 그의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 칼을 휘두른 남자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분노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이 새끼가. 하지만 다가오지 못했고
민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기가 서려 있었고 군인의 눈빛이었으며 죽일 수도 있다는, 주저하지 않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물러서세요. 민우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다음엔 피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후퇴했고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남자는 다르고 일반인이 아니며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것을요. 물러가. 남자가 동료들에게 소리쳤고 셋은 서둘러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고 저들은 다시 올 것이며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올 것입니다. 지우가 민우에게 달려왔습니다. 피가 너무 많이. 어깨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옷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한쪽 무릎을 꿇었고 아드레날린이 빠지면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옷을 찢었습니다. 상처가 드러났고 깊고 길었으며 지혈이 필요했습니다. 응급키트. 배낭에. 민우가 힘겹게 말했고 지우는 서둘러 배낭을 뒤져 응급키트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소독약을 부었고 민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우는 거즈를 상처에 대고 있는 힘껏 눌렀습니다. 지혈을 해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민우는 힘겹게 웃었습니다. 이번엔 지키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모르잖아요. 저 때문에. 왜? 알 필요 없습니다. 민우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냥 사람이니까요. 그 말에 지우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을 모르고 자신이 누구인지 무슨 일에 휘말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목숨을 걸고 지켜주고 있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제발 살아주세요. 지우가 간절히 말했고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합니다. 지혈이 어느 정도 되자 지우는 붕대를 감았습니다. 최대한 단단히 감았고 민우는 지우의 도움을 받아 일어섰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민우는 열에 시달리며 잠꼬대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지키지 못해서. 과거의 악몽이었고 지우는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지켰습니다. 저를 지켰습니다. 조용히 속삭였고 민우의 표정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밤새 민우를 지켰습니다. 열을 확인하고 물을 먹이고 상처를 살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새벽녘 민우가 눈을 떴습니다. 열은 조금 내렸고 지우는 지쳐 옆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도 지금 자신을 지키고 있었고 밤새 곁을 지키며 간호했을 것입니다. 민우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요. 나흘째 아침 민우의 열은 많이 내렸습니다. 항생제가 효과를 보이고 있었고 상처도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민우가 깨기 전에 일어나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계곡에서 물을 길어왔고 비상식량 중 조금이라도 영양가 있는 것을 골랐으며 민우의 상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많이 나아지셨어요. 지우가 안도하며 말했고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밤새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민우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 때문에 칼을 맞았고 죽을 뻔했으며 지금도 고통스러울 텐데 오히려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지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민우는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알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저 때문에 다쳤고 알 권리가 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해운회사 회장의 딸입니다. 대한해운 그룹 회장의 외동딸이고 저를 쫓는 사람들은 제 삼촌들입니다. 민우는 놀라지 않았고 어쩌면 짐작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계속하세요.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삼촌들이 제가 사라지면 회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없애려 했습니다. 바다 사고로 위장해서요. 민우는 침묵했습니다. 재벌가의 권력 다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살인 음모, 평범한 일은 아니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후회하십니까? 이런 일에 휘말린 것을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민우의 대답은 여전히 확고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무슨 일에 휘말렸든 지킬 사람은 지켜야 합니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추적자들을 따돌린 후 안전한 곳까지 이동했습니다. 민우의 옛 동료가 제공한 은신처였고 작은 도시의 외곽이었습니다. 상처는 많이 나았지만 이제 다른 싸움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지우는 배낭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납치되기 전에 챙긴 것이었고 이것이 자신을 살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있어요. 지우가 USB를 민우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납치 지시 문건, 회계 조작 증거, 그리고 사고사 위장 계획까지요. 민우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혼자서는 못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구요? 당신이요. 지우가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해양경찰 특수구조대 출신이시잖아요. 이런 자료를 누구에게 어떻게 흘려야 효과적인지 아실 겁니다. 민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보전, 그것은 자신이 훈련받았던 분야였고 해양경찰을 떠나며 버렸던 기술이었지만 아직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 곳에 동시에 뿌려야 합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언론, 검찰, 그리고 내부 경쟁 세력까지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더 위험한 건 여기 숨어만 있는 거예요. 결국 잡히니까요. 민우의 말이 맞았고 이제는 도망이 아니라 반격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PC방을 찾았고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고 지우의 말대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는 해양경찰 시절 배웠던 기술을 동원했습니다. 익명 메일 계정을 만들고 VPN을 돌리고 흔적을 지우며 작업했습니다. 첫 번째 수신자는 주요 언론사였습니다. 경제부 기자들에게 직접 보냈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두 번째는 검찰이었습니다. 경제범죄 전담 부서에 보냈고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고발장 형식으로 작성했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했습니다.
대한해운 그룹 내부의 경쟁 세력이었고 지우가 알려준 이 사진 중 삼촌 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이제 시작될 겁니다. 민우가 마지막 전송 버튼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서로 물고 뜯을 겁니다. 과연 민우의 예상대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이 먼저 움직였고 주요 경제지의 특종이 터졌으며 대한해운 그룹 비리 의혹이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검찰도 움직였습니다. 정식 수사에 착수했고 회사 본사를 압수수색했으며 관련자들을 소환했습니다. 내부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고 파벌 간 대립이 표면화되었으며 서로를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사이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지우의 삼촌들은 궁지에 몰렸고 변명과 해명에 급했으며 서로를 배신하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민우와 지우는 안전한 곳에 숨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우가 뉴스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계획대로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막다른 곳에 몰린 쥐가 가장 위험합니다. 민우의 우려대로 삼촌들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청부업자들을 더 풀었고 지우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민우에겐 계획이 있었고 지우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무엇보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각오였습니다. 이제 직접 나서야 합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완전히 끝내는 방법입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함께 있으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우는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지킬 겁니다. 끝까지요. 다음 날 지우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요 언론사가 모였고 카메라 수십 대가 그녀를 향했으며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지우입니다. 지우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납치 시도, 바다 탈출,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사람. 민우의 신원은 밝히지 않았고 그의 안전을 위해서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여론이 들끓었고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으며 삼촌들은 구속되었습니다. 1년 후 그 등대 마을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많지 않았고 수십 명 정도였으며 모두 진심 어린 얼굴들이었습니다. 해안가 작은 교회 앞에 단이 꾸며져 있었습니다.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소박하지만 아름다웠으며 따뜻한 봄날에 어울렸습니다.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한지우였고 아버지의 팔에 기대어 걸어왔으며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신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강민우였고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으며 지우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회장은 딸을 민우에게 인계했습니다. 잘 부탁하오.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우가 고개를 숙였고 회장은 돌아가 자리에 앉았으며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주례가 없었습니다. 대신 민우의 옛 동료가 사회를 맡았고 간단하게 진행되었으며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했습니다. 신랑 신부께 서약을 받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강민우, 한지우를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한지우, 강민우를 평생 사랑하고 함께하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반지를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민우가 지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조금 떨렸지만 정확하게 들어갔고 지우도 민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이제 부부입니다. 입맞춤하셔도 좋습니다. 민우와 지우는 서로를 바라보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으며 봄바람이 꽃잎을 날렸습니다. 피로연은 간소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축하를 받았습니다. 해가 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회장도 지우를 안아주고 떠났고 행복해라는 말을 남겼으며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우와 지우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민우가 지우를 이끌었고 등대 언덕으로 올라갔으며 거기 새로 지은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집입니다. 민우가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아담했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손수 만든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직접 지으셨어요? 네. 몇 달 걸렸습니다. 지우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부엌, 거실, 침실까지 작지만 따뜻했고 민우의 정성이 느껴졌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세요? 너무 좋아서요. 지우가 민우를 안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집이에요. 민우는 지우를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에 섰습니다. 밖으로 바다가 보였고 그 너머로 수평선이 보였으며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을 기억하세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잊겠습니까? 바다에서 저를 건져 올리셨죠? 네. 그때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될 거라고요?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그냥 사람을 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 아내가 됐어요. 지우가 웃으며 말했고 민우도 웃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살 이유를 주셔서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현재는 행복했으며 미래는 희망찼습니다. 강민우 45세,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과 결혼했습니다. 한지우 38세, 자신을 구해준 사람과 평생을 약속했습니다. 늦게 왔지만 진짜 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뜻함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퇴근 후 집에서, 아니면 잠들기 전 침대에서 어디에 계시든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따뜻한 봄날 같은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옆에 작은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켜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분들과 함께
웃음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